노무현 정부 시절에 총리라고 하면 이해찬 총리밖에 기억이 안 나요. 소위 말하는 실세 총리이면서 책임 총리였고, 노무현 대통령이 곤란할 법한 일을 총리가 책임지고 하셨고, 그래서 두 분께서 궁합이 굉장히 잘 맞으셨죠. 한덕수 총리가 또 노무현 대통령의 총리 아닙니까? 너무 대조되지 않습니까? 그만큼 존경받는 거목이셨고, 네 분의 대통령을 만드시는데 정말 큰 역할을 하셨죠.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까지. 그래도 다행히 이재명 대통령인 시대를 보셨다는 게 또 다행이긴 하지만, 또 성공한 이재명 정부의 마무리를 함께하지 못한 것이 마음이 아프고. 주말에 참 슬픈 소식 전해졌는데요. 이해찬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께서 베트남에 출장을 갔는데 베트남 현지에서 심근경색이 왔습니다. 급히 스텐트 시술을 하고 회복 중이었는데 결국은 깨어나지 못하고 베트남에서 별세를 하셨어요. 이제 오늘 밤 비행기로 한국으로 오게 되는데 오늘 많은 분들이 참 슬픔을 함께 나누십니다. 녹수님께서요. 당신은 현재도 공무 수행 중이십니다. 감히 잘 가시란 말씀도 아직은 감사했단 말씀도 아직은 실감이 안 납니다. 정권 20년 해야 한다고 하셨지요. 그걸 보셨어야지요. 아직은 인사도 못 드리겠네요. 총리님, 당신은 아직도 공무 수행 중이십니다. 정말 공무 수행 중에 이렇게 하셨지요. 김인수님, 이해찬 민주주의 아버지 박정희 때 고문을 너무 많이 받아서 힘들게 사셨는데 74살 아까운 분이십니다. 하늘나라에서 좋으신 분들과 함께 평안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소카님, 7080 세대 맏형 이해찬 존재 자체가 믿음직스럽고 든든했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부디 천국에서 영면하시길,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해 주신 업적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예, 오늘 아침에 왜 이해찬 총리님 애도부터 먼저 하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도 하시고, 제가 오늘 생각 없이 약간 붉은색 계통의 넥타이를 맸는데 넥타이 지적하시는 분도 많으셨는데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넥타이 벗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찬 총리가 베트남에 가서 이렇게 공무를 수행을 하다가 돌아가셨는데, 제가 최근에 이해찬 총리하고 이재명 대통령 만난 모습을 작년 12월 2일인가요? 그때 고향 킨텍스에서 민주평통회의가 열렸죠. 그때 이렇게 보니까 걸음걸이가 상당히 불편하더라고요. 그 전에도 좀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손을 꼭 잡고 걸어가는 모습, 그게 아마 이재명 대통령도 이해찬 수석 부의장과 함께 이렇게 만났던 마지막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 장면 한번 보시죠. 만 오셨어요. 아니 되게 반갑습니다. 사무처장입니다. 작업하고 영어도 좋아하고 있으네. 그 마음도 많아요. 그렇게 다니시면 지치시지 않아요? 예, 이재명 대통령이 손을 꼭 잡고 걸어가는데 상당히 저 때도 걸음걸이가 불편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제 연세가 그렇게 많지는 않으십니다. 그럼요. 지금 73. 이제 74살인데 사실 74살이면 요즘에는 그렇죠. 뭐 네. 젊지요. 예, 52년생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앞으로 더 많이 좀 계셨어야 하는데 여러 가지 고문 후유증이라던가 또 몸이 좀 많이 안 좋아지셨던 것 같아요. 그래도 끝까지 베트남까지 출장까지 갈 만큼 이 공무의 열의를 보이셨던 면에 대해서도 정말 존경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 저는 또 굉장히 인연이 깊습니다. 이해찬 총리님과. 이해찬 총리님이
5선인가 하셨던 그 지역구에 제가 어릴 때부터 살았거든요. 관악구에서. 예. 그래서 83년부터 살았으니까. 그래서 제 기억에 제가 초등학교 때 어린이날이 되면 책받침을 하나 나눠준 게 있는데 그게 이해찬 의원님 이름으로 책받침을 받은 적이 있어요. 예, 그 기억이 있고 그래서 저는 제가 아는 첫 기억하는 국회의원이라는 이름은 이해찬 의원님이시고 또 의미가 있는 게 그렇게 자란 어린이가 성장해서 재작년에 제가 그 지역구에 출마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한번 찾아뵀었을 때 인사를 드렸더니 본인 어쨌든 오랫동안 했던 지역이었잖아요. 그래서 총리님 저 그 지역에 나가게 된 임세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잘 알고 있다고 이야기하시면서 열심히 하라고 격려도 또 해주셨었어요. 이해찬 총리가 그때 당시 관악구에 처음 출마해서 꺾었던 후보가 김종인입니다. 예, 맞아요. 그런데 그 김종인 후보가 그때 이제 이해찬 의원한테 일격을 당하고 나서 그걸 또 복수를 해요. 맞아요. 비대위원장으로 돌아와 가지고 이해찬 의원을 5선인가 6선인가 한 중진을 공천을 잘라버려요. 컷오프 시켰죠. 컷오프를 시켰어요. 예, 2020년에. 정말. 예. 그런데 결국은 세종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가지고 당선돼서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이제 김종인을 발로 차야 되는데 또 품어줬어요. 네. 또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때 당시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컷오프 시켰을 때 다들 관악에 그때 사건 복수한 거라고들 이야기했었죠. 맞습니다. 이분은 선거와 관련해 가지고는 대단한 전략가였는데 7선이란 말이에요. 7번 나가서 7번 다 됐어요. 대단. 그리고 대통령도 4번이나 만들었어요. 네. 본인이 그렇게 뭐 정치 경력이 있지만 평가는 그런 어떤 성공의 평가 이상으로 느껴져요. 저만 해도 이제 90년대 학번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민주 진영, 진보 진영에서 무슨 일이 있을 때 하면 떠오르는 정치인이 항상 이해찬 지금 잡과신 전 총리였던 것 같고, 그리고 무슨 일을 하고 있다가 이해찬 전 총리가 나선다라고 하면 뭔가 믿음이 가고, 그리고 아, 저쪽이 이제는 될 것 같구나라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런 어떤 정말 마청 노릇을 해오셨던 것 같습니다. 아까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 손잡고 하는 게 정말 마음이 참 보기에 짠했던 게, 말씀하셨던 것 지금 70대면 요즘은 굉장히 건강한데, 제 머릿속에 이해찬 전 총리는 정말 쨍쨍하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쨍쨍하다는 말. 그게 그렇게 잘 와닿는 부분이 없거든요. 야, 어떻게 저렇게 나서서 국회에서 뭐 청문회 과정에서건 아니면 뭐 대정부 질의를 하건 아니면 뭐 총리를 맡았을 때도 그렇고 참 저렇게 강한 사람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항상 그런 이미지를 주셨던 분인데, 결국 이제 그렇게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셨던 게 그렇게 쨍쨍한 분인데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젊으신 나이에 이제 그게 닿을 수밖에 없었던 게 아닌가. 참 안타깝습니다, 정말. 이해찬 총리는요, 사실 이제 충남 청양이 고향인데 아버지가 면장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그렇게 뭐 유복하다, 그러니까 비교적 유복하게 자랐어요. 뭐 없어서 못 먹은 적은 없었다라고 본인이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 서울대 섬유공학과에 합격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때부터 사회 문제에 관심을 많이 가졌죠. 그래서 1년 정도 다니다가 그만두고 다시 서울대 사회학과를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 현상에 깊이 관심을 갖고 공부하고, 그러니까 일생이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고 계속 그 길을 갔어요. 그리고 이제 김대중 대통령한테도 총재 시절에 그야말로 이 직언을 하는 이런 양반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기자들도 함부로 사실 못할 정도로 꼿꼿하신 분이셨는데, 아까 뭐라고 그러셨어요? 짱짱하다. 하여튼 딱 그래요. 딸깍발이에요. 그 정치인이면 좀 유연함이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체 타협도 하지 않고 그냥 올곧게 가고 아니면 아니고, 그러면서 이제 정치적으로 가장 컸던 것이 50 청문회 때였죠. 그때 2명의 스타가 나왔는데 이해찬, 노무현. 우리 강수영 변호사님은 이제 그쪽에 관심은 많지만 젊으셔가지고 네. 이해찬이라고 하는 분의 족적을 잘 모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이제 소위 말하는 이해찬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이해찬 전 교육부 장관 할 때. 교육부 장관 때 사실 이제 보수 언론이 공격을 엄청나게 했었죠. 그래서 이제 83년생 이해찬 1세대라고 보통 불리고, 저는 이제 85년생이어서 3세대인데,
뭐 대한민국 최악의 뭐 최저학력 세대다. 왜냐하면 뭐 하나만 잘해도 대학 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해찬 총리의 말씀을 되게 단순화시키고 왜곡을 시켜가지고 이때까지 있었던 대한민국의 공정한 입시 제도와 경쟁의 그 순위를 완전히 왜곡시켜서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 피해보게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왜곡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결국 지나서 생각해 보면 방향이 옳았다라는 것은 다 공감할 거예요. 그때 벌써 지금 20년 전인데 그렇게 줄 세워가지고 1점이라도 더 얻은 놈을 갖다가 서울대 보내고 뭐 줄 세워서 또 좀 공부 못하는 다음 대학교 보내고 이렇게 서열화하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은 모두가 공감하잖아요. 그래서 그 성부자적 저는 이제 하나의 경종을 울렸다고 저는 생각하고, 근데 제 개인적인 이제 소견은 그때 저는 고등학생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했었어요. 모든 선생님들이 다 욕을 했었거든요. 학원 선생님이든 학교 선생님이든. 근데 제가 아까 대학교 딱 입학해서 현대사 책을 읽으면서 이제 완전히 충격을 받은 거죠. 아, 이분이 이런 분이었구나. 그래서 이게 교육이 참 중요하다. 중고등학생들에게 어른들이 주는 영향력이 이렇게 크구나. 만약에 제가 대학교 가서 현대사 책을 읽지 않았더라면 지금까지도 이해찬 전 총리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참 현대사 교육 정말 중요하다 이 생각을 또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 참 대단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바로 그겁니다. 이해찬 총리를 썼잖아요. 노무현 대통령이 이해찬을 모르겠습니까?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이 뭘 할 때 막 이해찬 총리가 기분 좋게 뭐 맞춰주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죠. 그런데도 총리를 시켰고 더군다나 정말 책임 총리 얘기하는데 이해찬 총리 때가 진짜 책임 총리였어요. 그때는 이해찬 총리가 거의 뭐 내정과 관련해 가지고는 중심을 잡고 가는 그런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정부 시절에 총리라고 하면 이해찬 총리밖에 기억이 안 나요. 그만큼 실세, 뭐 소위 말하는 실세 총리이면서 책임 총리였고 그 역할을 충분히 또 잘 하셨고요. 특히 노무현 대통령이 곤란할 법한 일을 또 총리가 책임지고 또 하셨고, 그래서 두 분께서 궁합이 굉장히 잘 맞으셨죠. 뭐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면은 한덕수 총리가 또 노무현 대통령의 총리 아닙니까? 너무 대조되지 않습니까? 그 두 분의 총리가. 그래서 그만큼 존경받는 거목이셨고, 특히 그 네 분의 대통령을 만드시는데 정말 큰 역할을 하셨죠. 민주진영의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이제 우리 이재명 대통령까지 만드시는데 큰 역할을 하셨고요. 마음이 또 안 좋은 것은 그래도 다행히 이재명 대통령인 시대를 보셨다는 게 또 다행이긴 하지만 또 성공한 이재명 정부의 마무리를 함께하지 못한 것이 또 마음이 아프고, 네, 하여튼 민주주의 거목으로서 사실 저희 민주당은 애도 기간 동안에는 그 어떤 정쟁도 하지 않고 그리고 추모에만 집중하기로 이제 결정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추모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요청드리겠습니다. 이해찬 총리 앞에서는 국힘당도 그때는 국힘이 아니고 한나라당이었을 거예요. 뭐 쩔쩔맸죠. 더군다나 일갈이라고 하죠. 뭐 이렇게 뭐 어떻게 그런데 너네들 말이야 이런 식으로 했던 것이 아직도 기억에 남는데, 그때 국회에서 아주 대놓고 너네들 찹대기당이 무슨 헛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막 혼을 내고 그랬어요. 그 장면 한번 보시죠. 총리는 한나라당이 집권하면은 역사는 퇴보한다. 이 오만하고 당신 총리 맞습니까 정말로? 정색을 하건 말이 아니고 그 가볍게 한 말인데 정색을 하고 가볍게 한 말이라도 기자 간담회에서 이런 말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한나라당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국민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지하실에서 찻대기를 하고 고속도로에서 수백억을 들여온 정권이 아닙니까? 그런 정당이 어떻게 그 좋은 당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총리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흠집이 없는 사람이 없고. 제가 말씀드린 게 사실입니다. 사실이라고? 찻대기를 안 했습니까 그러면은? 그래서 흠은 이만큼 있고 잘한 건 이렇게 많은데 그 작은 부분을 갖고 전체를 평가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까? 작은 부분이 아니고 이 자리에서 바로 한나라당은 국회의원들이 다수의 위력으로 다른 의원들의 투표를 방해하면서 대통령을 탄핵해서 헌법재판소에 회부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어떻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좀 저걸 기계라고 할 수도 있지만 나중에 그 뒷얘기를 들어보면 나 의도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 저런 식의 반응이 나올 걸 의도를 했다. 마음 먹고 얘기했다. 예. 그러니까 저런 얘기가
단순하게 보면 의도한 거, 근데 의도했다고 해서 아무나 그걸 할 수 있습니까? 그게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사람이라고 하는 게 그 사람이 살아온 품성이라든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뭐 능력이라든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삶이나 원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자기의 일치해서 지켜지고 있는가를 다른 모두가 심지어 상대 진영에서도 알고 있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얘기를 해도 그게 그 자리에서 먹힌다는 표현들을 받아들여지고 그렇게 상황이 이끌어지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라고 해서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뭐 지나간 얘기지만 아까까지 얘기했지만 이해운 후보 관련해서 이렇게 뭔가 말해도 사람이 신뢰가 안 가게 돼버리는 것처럼 그 많은 총리까지 갈 때까지 정치적 궤적이라는 걸 다 알고 있고 그 또 우리가 바깥으로 드러나는 거 말고 또 여의도에 정치를 하면서 그 개인적인 어떤 면까지도 다 서로 보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내내 저 사람이 어쩐 사람인지를 아니까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못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해찬이 나선다 그러면 이전부터 저는 왠지 든든한 느낌이 들었던 겁니다. 그렇죠. 배준희 님이 핵 사이다의 원조시네요. 그런데 정말 그렇죠. 그러니까요. 완전 사이다죠. 그러니까 이제 요즘 인터넷 여론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 보수나 극우 쪽에서 나오는 반응들을 보면은 대한민국 정치를 이렇게 분열 양상으로 만든 1등 악이 이분이다. 이런 식으로 막 모욕을 해요. 요즘 보면. 근데 그 반응을 이제 역으로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그만큼 그들이 아프게 혼났던 겁니다. 이때까지. 혼났었기 때문에 그런 반응 보이는 거고, 뭐, 제가 말씀드린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야. 뭐, 인 거는 시청자분들 다 아실 거고요. 정치를 이렇게 양극화시키고 갈라놓은 것들은 지역주의부터 만드는 게 원료가 어디예요. 전두환이 제일 열심히 만들었지 않습니까? 노토 대통령 만들려고 영호랑 갈라놓고 니 편 내 편 나누고 극단적으로 대립하게 만드는 원료가 거기 있는데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시민들을 위해서 희생했던 모진 고통을 당했던 사람을 분열의 아이콘인 것처럼 지금 매도하고 있는 이 현상.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국민의힘 쪽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집단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D8Y님, 이해찬 총리님, 그곳에선 아프지 마시고 노 대통령님이랑 김대중 대통령님하고 즐겁게 지내세요. 사랑합니다라고 애도를 해주셨는데요. 뭐 제가 변명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어떤 분이 이제 몇몇 분들이 이해찬 총리 애도하는 태도가 좀 부족하지 않느냐라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제가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죄송한데 사실은 제 마음속에 오늘 아침에 그게 있었어요. 우리가 참 지난주에 너무 슬픈 소식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정의원님 가운데 너무너무나 가슴 아픈 일들을 당한 분들이 많았어요. 주말 내내 너무나 우울했습니다. 거기에 또 이해찬 총리 별세 소식까지 들렸는데 오늘 이제 마지막 한 주를 시작하는데 좀 힘을 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막 이렇게 그 조에 관련된 그런 것을 안 해보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힘을 내보려고 했던 건데요. 그런데 이제 이해찬 총리 사회장으로 치르기로 했습니다. 오늘 밤에 베트남에서 운구돼가지고 이제 내일부터 서울대병원에서 진소를 차리고 조문을 받는데 이제 국장이 있고 국민장, 국가장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사회장은 국가가 아니고 정당이나 시민사회, 노동계가 주관하는 건데 이해찬 총리 정도 되면은 국민장 대상이 될 수도 있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그렇게 아마 그 행안부에 막 기준이 있을 텐데요. 그래서 뭐 그 국가장 같은 경우는 전 현직 대통령이나 국가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예우 차원에서 이제 국가장을 하게 되는데 그 공로가 분명히 있으신 분인데 그 기준에 그 행안부에 나와 있는 그 기준에는 충족이 아마 안 돼서 사회장으로 치러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긴 한데 어쨌든 그 장례의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만큼 우리 국민께서 많이 슬퍼하고 계시고 애도하고 계시고 명복을 빌고 계신다는 점은 분명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공무수행 중에 외국에서 별세를 했기 때문에 더 깊이
국가가 예를 갖출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예, 그렇습니다. 뭐 사회적 공헌이라든가 애국을 했다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준만 놓고 본다라면 저도 충분히 국가장이나 국민장으로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차이는 그거예요. 장례를 치르는 과정에서 국가가 직접적인 지원을 하느냐 안 하느냐, 예산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차이가 있긴 한데, 저는 또 뭐 한편으로는 이분이 평생 어떤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셨다라기보다는 진짜 권력의 주인인 국민들을 위해서 국민들이 그 권력을 가질 수 있도록 애쓰셨던 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87년 국민항쟁을 이끌기도 했었고, 저는 기억에 남는 게 이제 광장서적이라고 신림동 고시촌 한복판에 있는 그런 서점을 처음 운영하셨던 분이었고, 아이러니도 참 재밌게도 신림동 고시촌이 사법시험 시절에 있었을 때 제일 큰 서점이 광장서적이었어요. 그래서 한 20년 가까이 그 사법시험을 치렀던 사람들 상당수는 이해찬 사장님의 책을 가지고 공부를 했던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거든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평생 사회에 국민들의 일반 뭐 대중들의 곁에 있었던 분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잘 모실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거다라고 그렇게 좀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예. 사실 이제 행안부에서 국가장 여부를 검토하기는 했는데, 국가장을 하려면 이제 긴급 국무회의를 열어서 논의를 하고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아까 어떤 분이 국가장으로 했어야죠. 그런데 했으면 저쪽에서 난리 났을 듯요. 뭐 또 그런 얘기도 있네요. 네, 뭐 제가 볼 때는 이해찬 총리님이 그런 논란이 있는 것 자체를 아마 원하지 않으실 것 같고요. 우리 시민분들의 그런 마음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유족의 의견이 제일 중요해서요. 예. 결국 행안부 장관이 제청하는 과정에서 유족 의견을 듣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요건에는 법적인 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장, 국민장이 지금 통합이 됐기 때문에 요건에 해당할 수 있는데, 결국 유족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 그게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밤 11시 50분에 호치민에서 출발해서 내일 새벽 6시 45분 인천공항에 도착하는데, 민주당 지도부도 내일 현장에 많이 나간다고 하지요? 네, 아마 전원이 가실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김민석 총리도 아마 그 인천공항에 가서 고인을 아마 맞이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김민석 총리 미국에서 돌아와가지고 뭐 글을 올렸던데요. 맞습니다. 네, 글을 올려서 그 고인과의 추억과 고인의 그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또 해주셨고, 저도 이제 기억에 남는 그 내용이 뭐냐면, 항상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정치인은 성실하고 진실하고 절실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많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김민석 총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깊게 이야기를 나눴는데, 저도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새겨보려고 합니다. 네. 성실, 진실, 절실. 네, 예. 예, 배동호님, 애국심이 남다르셨던 이해찬 총리님, 김대중 대통령님과 민주주의의 한 획을 그었던 투사이기도 하셨죠. 진심으로 애도를 표합니다. 이제는 정의련들 믿으시고 영면하시길 바랍니다. 추모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이 와중에 그 일부겠지만 극우라고 칭하기도 뭐한데, 일부 뭐 커뮤니티에서는 고인을 조롱하고 폄훼하는 글들이 많이 보입니다. 어떤 그런 것들을 올라올 수가 있죠? 네, 제가 차마 입에 담기가 너무 어려운데요. 네, 무슨 뭐 그냥 그런, 저는 정신 나간 사람들이라고 생각은 하긴 하지만, 저는 유족 차원에서 그런 분들은 사자 명예훼손 등을 필요로 해서 한다고 보거든요. 금융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자들은 정말 그 공동체에서 함께 살아갈 자격이 없는 자들이죠. 5.18 희생자라든지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 세월호 희생자들, 막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막 그렇게 하지 않나요? 근데 어때요? 그 독일 같은 경우에는 나치를 옹호하거나 찬양하는 발언을 하면 엄벌에 처하는 법이 있지 않나요? 있죠. 우리도 뭔가 좀 그런 것은 아무리 표현의 자유로 우리가 봐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소위 말하는 헤이트 스피치라 그래서 예. 혐오 발언을 하게 되면 처벌을 하고, 인종이나 종교를 이유로 한 혐오 발언도 처벌하고, 그것보다 더 엄히 처벌하는 게 나치에 대한 어떤 동조 발언, 이런 것들 자체를 처벌하는 법이 있는데, 그래서 최근에 민주당이 이제 통과시켰던 정보통신망법 개정법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 부분들하고 이제 궤를 같이 하는 거거든요.
이제 논란의 여지는 여전히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어디까지 보장할 것이냐 뭐 그런 거 있는데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하는 기본권이기 때문에 헌법적 질서 안에 있는 표현만 보호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걸 다 떠나서 이 구구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은 우리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벗어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뭐 내란 옹호하거나 뭐 윤석열을 다시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등 이런 것들은 완전히 범위에서 벗어난 것이거든요. 거기서 파생되는 모든 의견들은 이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결코 보호해서는 안 된다. 이거는 뭐 사장돼야 되는 그냥 자연 소멸의 차원을 넘어서서 이제 처벌을 해야 되고 본보기를 보여가지고 장난으로라도 이런 얘기하면은 앞으로는 벌 받는다는 걸 얘기를 해야 특히 이제 조금 이제 뭐랄까 아직까지 독자적인 판단력을 가지기에 이른 10대 후반 이런 친구들에게 잘못된 정보가 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죠. 저도 인간이 이거는- 아닌 것들은 인간이 아닌 식으로 벌하자 뭐 이런 법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강 변호사님 잘 설명을 주셨는데 특히 이런 저는 이해찬 총리와 관련된 부분은 더 엄중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왜 그러냐면요. 이해찬 전 총리는 지금 활발하게 활동하는 현역 정치인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굉장히 민주지향 진보지향 내에서 상징적인 존재이긴 하지만 그래서 지금 뭐 이른바 커뮤니티를 그렇게 이용하고 있는 자들이 쉽게 알 수 있는 인물도 아닌 거예요. 이름 자체는 알 수 있고 당연히 그렇지만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었고 어떤 일을 겪었고 어떤 역할을 했었고 그게 그들의 활동의 뇌리에 있지 않은 범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식의 커뮤니티 글이 올라온다는 거는 그 배후에 저는 누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 배후에 있는 자들이 끊임없이 정말 잘못된 정보들을 이 어떤 그들만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주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잘 모르고 부안해동하고 있고 그렇게 완전히 잘못 세대가 돼 있는 그 커뮤니티에서 그런 글들이 주고받고 하고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진짜 발본색원을 해야 됩니다. 적어도 이렇게 진짜 넘지 말아야 될 선 정도가 아니라 표현의 자유에 관해서 우리 헌법적으로 이런 표현이 있어요. 모든 표현이 다 시장에 던져져서 각자 시장에서 받아들이고 뭐 그거를 소화해보고 그 다음에 평가해서 각자 이렇게 뭐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밀어내는 거다라는 게 원래 표현의 자유의 원칙이지만 그 중에 어떤 것들은 독약과 같은 것이어서 우물에 한번 풀어서 사람이 마시면 이미 죽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표현의 자유랍시고 그걸 던질 수 있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또 학계의 이론도 있거든요. 저는 이런 상황은 진짜 독약이라고 봅니다.